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보험업계의 최신 소식들이 한가득입니다. 보험금 지급 문제부터 소비자 보호, 또 새로운 기술 도입까지 청취자분들의 일상과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딱 엄선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핵심 맥락과 의미를 찾아내는 여정,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단순한 뉴스 모음이 아니고요. 각각의 소식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앞으로 청취자분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데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제공된 정보에 기반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목할 소식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어쩌면 내 얘긴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비싼 외제차랑 살짝 부딪혔는데 내 잘못은 진짜 요만큼인데도 수리비 폭탄 맞을까 봐 가슴 졸이신 적 없으신가요? 아유, 많으시죠. 네. 소위 그 억울한 배상 문제, 이게 드디어 바뀔 조짐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 시스템에서는요. 내 과실이 뭐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돼도 상대방 차가 저기 람보르기니 같은 초고가 차량이면요. 오히려 과실 90%인 상대방보다 내가 내야 할 수리비 총액이 더 커지는 좀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죠. 이게 모순적 배상 문제라고들 하는데요. 이야, 네,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거 정말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부분입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요? 네, 드디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운전자 6천 명을 대상으로요. 아주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지금 과실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듣는군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과실이 더 큰 쪽, 그러니까 과실 비율이 51% 이상인 운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나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 그럼 이제 내 잘못이 적으면 상대 차가 아무리 비싸도 지금처럼 과도한 수리비를 떠안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개선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이 반이니까요. 맞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된다면 앞으로 사고 났을 때 책임 분담이 훨씬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앞으로 이 자동차 사고 처리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꼭 눈여겨보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동차 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사고 보상 문제를 한번 보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거 하나쯤 가입해두면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최근에 이 보험 때문에 좀 황당한 상황에 처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그 핵심은 이거예요.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일배책으로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점. 제공된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한 가입자분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러 가셨어요. 네네. 그런데 물건 싣는 데 사용한 수레 있잖아요. 그걸로 주차된 다른 차를 파손시킨 거예요. 당연히 일배책으로 처리되겠지 생각하셨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잠깐만요. 거래처 가는 것도 일상적인 일 아닌가요? 왜 보상이 안 된 거죠? 좀 헷갈리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게 납품이라는 명백한 직무수행 목적의 방문이었고 또 사용된 수레 역시 업무용 도구였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즉 일배책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따라서 청취자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요. 일배책은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순수하게 비직업적인, 그야말로 일상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만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업무 관련 위험은 반드시 별도의 보험, 예를 들면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나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같은 걸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정말로 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요즘 SNS 보다 보면 쉽게 돈 벌 수 있다, 보험금으로 목돈 만들기 이런 솔깃한 문구들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이거 정말 잘못 발디디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텔레그램 같은 좀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서 공모자를 모집해요. 그런 다음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그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조직적인 보험 사기가 아주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를 넘어서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듣기만 해도 심각한데요. 혹시 뭐 이런 제안에 혹해서 그냥 뭐 연락만 해본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그냥 가담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제는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작년 8월부터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실제 사기 행위를 해야 처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보험 사기를 그냥 알선하거나 권유, 유인하는 행위만으로도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와, 알선이나 권유만 해도요. 네. 게다가 여러 명이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요, 이게 특경법이라고 하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처벌 수위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단기 고액 알바 이런 달콤한 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즉시 거절하시고 가능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취자분 스스로가 이런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주변에도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경각심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금융 소비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만한 조금은 씁쓸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답답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그 배경에 금융회사 내부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부서가 직원들 사이에서는 뭐 깊이 1순위 부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이 부서는 처리해야 할 민원 업무는 정말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비해서 실질적인 권한은 좀 부족하고 또 성과평가에서도 불리하다, 뭐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아, 힘든 일은 많은데 인정은 못 받고? 그래서 심지어 뭐 5살 아들의 팔을 일부러 꺾어서 보험금을 타내려 한다는 식의 정말 상식 밖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악성 민원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서 자체가 좀 힘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뭔가 해결해줄 권한이 없다거나.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내부적으로 뭐 저성과자나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이 가는 곳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소비자보호처가 문제를 제기해도 실제 감독이나 검사부서에서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은행의 경우에도요,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제라고 하죠. CCO. 이분의 사내 서열이 낮아서 다른 임원들 눈치 보느라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인 청취자분께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청취자분 입장에서도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관련 부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발전이 가져온 좀 긍정적인 변화 소식입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 운전하시는 청취자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운전 습관이 좋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나왔다고요? 네, DB손해보험에서 출시한 안전운전 UBI 특약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UBI는 Usage Based Insurance, 그러니까 사용 기반 보험이라는 뜻인데요. 이 특약이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서요, 3개월 동안 다른 보험사는 팔 수 없는 배타적 사용권까지 획득했습니다. 오, 독점 판매권까지. 근데 사용 기반 보험이라면 뭐 운전한 만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인을 해주는 거죠, 정확히? 정확히는 어떻게 운전했느냐를 기반으로 합니다. 화물차에는 의무적으로 디지털 운행 기록계, DTG라고 하죠. 이 장치가 달려 있는데요. 이 장치에 기록된 운전자의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아, DTG 기록을 보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회전 같은 위험 운전 행동이 얼마나 적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안전운전 점수라는 걸 매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점수가 높으면 할인을 해주는 거군요. 얼마나 할인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안전운전 점수가 81점 이상이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자연스럽게 좀 유도하고 그 결과로 보험료 부담까지 덜어주는 상당히 스마트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좋네요. 네,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되시는 청취자분께서는 다음 보험갱신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보험 시장 전체의 판도 변화를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생명보험사들이 전통적인 사망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보다는 건강보험, 암보험, 간병보험 같은 소위 제3보험 판매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요.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된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회계 기준 아래에서는요. 과거 생보사들의 주력 상품이었던 저축성 보험 있잖아요. 이게 판매 시점에 수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 즉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상 부담이 확 커진 셈이죠. 아, 회계 반식에 바뀌면서 기존 주력 상품의 매력이 좀 떨어진 거군요. 그럼 제3보험은 왜 유리한 건가요? 재산보험 특히 보장성 보험은요. 보험 기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회계 용어로는 이걸 보험계약 서비스 마진, CS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높을수록 보험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아, CSM. 네, 실제로 제공된 자료를 보면요. 올해 8월까지 생명보험사들이 제3보험 판매로 벌어들인 첫 달 보험료, 그러니까 초회 보험료 수입이 6,114억 원이에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와, 거의 2배요. 시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네, 앞으로 건강 관련 보장 상품 시장에서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상품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또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측면에서도 소비자에게 좀 더 유리한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죠. 청취자분께서도 앞으로 건강보험 같은 거 알아보실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더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째는 앞서 나왔던 그 UBI 특약처럼 기술이 보험 서비스를 개선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담받을 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하거나 상담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좀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AI가 상담원을 돕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KB손해보험이 도입한 AI 기반 민원 해결 도우미 서비스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시스템은요, 고객과의 통화 내용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고객이 어떤 유형의 민원을 제기하는지 혹은 뭘 궁금해하는지를 즉시 파악합니다. 와, 그럼 AI가 딱 듣고 반응 요점을 파악해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 관련 규정, 또 필요한 서류, 담당 부서 정보 같은 것들을 상담원의 컴퓨터 화면에 즉시 띄워줍니다. 이야. 말하자면 AI가 거의 베테랑 선배처럼 옆에서 실시간으로 코칭을 해주는 셈이죠. 정말 똑똑한데요? 이게 실제로 도입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상담원의 업무 숙련도에 따른 편차 없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또 일관된 안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대기 시간이 줄고 한 번의 통화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KB손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향후에는 AI가 관련 법규나 필요서류 목록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서 고객에게 안내하는 수준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편리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소식은 보험사 경영진들의 고민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사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과제로 판매 채널 경쟁력 확보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큰 맥락은요. 특정 판매 채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런 위기감입니다. 특히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한 곳에서 파는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소위 지혜라고 하죠. 이 지혜 채널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 문제라든가 아니면 불안전 판매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뜻이죠. 아, 지혜에 너무 의존하는 걸 좀 경계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판매 역량을 키우려 한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사 전속 설계사 조직의 전문성을 키우고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같은 비대면 채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판매 채널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험 상품에 가입하실 때 접하게 되는 판매 채널의 형태나 설계사의 역할, 서비스 품질 같은 것에도 장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아홉 번째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험업계의 현조조를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은행을 중심으로 한 주요 금융지주 회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아주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유독 보험자 회사들의 성적은 좀 부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요. 10개의 주요 금융지주 회사의 상반기 전체 순이익은 15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그룹에 속한 보험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도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이나 증권, 그러니까 금융투자 부문이 큰 폭의 이익 증가를 기록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왜 보험만 유독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걸까요? 다른 금융권은 다 잘 나갔는데 말이죠.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 도입 초기의 비용 문제나 회계 방식 변경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반적인 경기도나 우려 때문에 보험 가입 수요가 좀 위축된 면도 있고 또 재산보험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이런 것들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군요. 네, 금융그룹 전체 실적은 좋지만 보험업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수익성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향후 보험 상품의 구조나 가격 정책 혹은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소식이네요. 이번에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 사업과 관련된 조금은 특이한 법적 분쟁 사례입니다. 현대해상의 미국 지사가 하와이에서 발생한 주택보험금 지급 문제로 소송을 당했는데요. 이 재판을 하와이주 법원이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관철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건 국제적인 법적 분쟁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전력 중 하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내세운 근거는 국적 다양성 관할권이라는 미국 연방법상의 원칙입니다. 국적 다양성 관할권.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해서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 그러니까 주택 소유주는 미국 하와이 주민, 즉 미국 시민이죠. 하지만 소송을 당한 피고인 현대해상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외국 법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소송 당사자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 특정 주의 법, 주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중립적인 연방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대해상의 이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아하, 소송 당사자의 국적이 다르면 연방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근데 왜 굳이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 걸까요? 주 법원보다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요, 주 법원보다는 연방법원이 재판 절차가 더 복잡하고 엄격하고요. 또 특정 지역 주민의 정서보다는 법리, 그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배심원 판결 같은 거에서 불리할 수 있는 지역 여론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보다 예측 가능한 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 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관은 적지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보험사들이 이런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자동차 보험의 그 불합리한 점 개선 논의부터 일배책의 함정, 또 위험한 보험 사기 유혹, 소비자 보호부서의 현실,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찾기 경쟁과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 법적 분쟁까지 정말 다양한 보험 관련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특히 초반에 다뤘던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문제나 일배책 보장 범위 제한, 이런 건 정말 청취자분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위험을 대비해주는 참 든든한 울타리이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술 발전이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SNS를 통한 신종 사기처럼 새로운 위험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분께서 앞으로 보험과 관련해서 더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험 환경 속에서 나의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점에 더 주목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에도 청취자분께 꼭 필요한 정보와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